이어서 보죠. 128페이지 준비됐죠? 정비사업자. 이 정비사업자의 설립 절차를 보겠는데요. 먼저 이렇게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하고 나서 이 안에 있는 토지 등호 소자가 바로 추진을 만들어 가지고 승인을 신청해야 됩니다. 그래 승인이 떨어졌다. 그런데 이때 승인청은 어디? 이 구역 지정고시하고 나서 이 안에 있는 토지동 소자가 몇 년에 해야 될까요? 시정사한테 몇 년에 이렇게 승인을 신청해야만 될까요? 2년이? 만약 2년 하자면 이 정비구역은 해지합니다. 알겠죠? 알겠죠? 자, 그래 이제 승인청에 들어왔다. 그래서 승인이 떨어졌다 합시다. 그러면 승인이 떨어지면 일단 추리를 구성할 때 아까 위원장을 포함해 몇 명 이상을 구성해야 된다고 했어요? 5명 이상. 이 수치는 아주 중요하니까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승인을 받았다면 그 추진회 측에서 하는 일이 뭐냐?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해요. 설립 인가를 신청하게 될 때 승인 떨어졌다면 몇 년에 이걸 신청해야 이 구역이 유지되고 그 다음에 해제해버리냐? 바로 이것도 2년. 그래 2년에 인가를 신청하는데, 인가 신청은 추진회 측에서 누구한테 가느냐? 시정군수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 인가 신청할 때 법에서 요구하는 동의서를 받아와야 돼요. 그때 인가 신청 시 동의 요건이 아주 중요한데, 그 내용이 바로 129페이지 가로 1번, 2번, 3번 이게 나오죠? 보기 계신가요? 그때 그 동의 요건 여러분은 꼭 중요시해서 꼭 시험에 나오니까 알아보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승인 신청해서 그 동의서 확보했다면 바로 설립인가 내줘요. 인가 떨어졌다 합시다. 인가 떨어졌다면 바로 오늘이라도 설립 등기를 하면 조합은 성립돼요. 조합 설립 등기. 등기를 합니다. 조합 설립인가 떨어지면 최소한도 등기는 며칠에 하도되냐면은 30일에 대표자가 주된 사무소 가서 하도돼 있죠. 이때 설립 등기를 하면 그 사람의 개사체에 법인격이 부여되어서 법적으로 사람과 똑같은 권리 주체가 되는 그런 조합이 성립되도록 됩니다. 이때 성립이 되려면 뭐까지 꼭 마쳐야 되는가? 등기까지 해야 된다. 설립 등기. 바로 이거 해가지고 바로 성립되는 거 아니다. 등기 없이는 절대 조합은 성립되지 못한다. 이걸 꼭 아시고, 그래 이제 이렇게 성립됐다면 이 조합은 법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때 법인은 법인인데 이때 이 조합은 어떠한 법적 성격을 갖는 법인이 되냐? 법적 성격은 공법에 의해서, 도시및 주관경정법이 공법이거든요. 공법에 의해서 탄생됐으니까, 이런 절차 거쳐서 탄생됐으니까 공법상 법인의 성격을 갖는다 그래. 그리고 이영리를 목적으로 이 조합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시행자 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비영리법이다 그래. 사람의 개사체에 법인격이 부여됐기 때문에 사단법인 그래. 합에서 공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의 성격을 갖는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조합에 대하여 이 정비법에 지금 우리가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 법에 있는 내용을 우선 적용하는데, 없으면 무슨 법을 준용하는가? 준용법규는 민법상 무슨 규정을 준용한다? 그래, 민법상 사단법인지 재단법이 아니다. 사단법인지 재단법이 아니고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 규정 준용한다. 사단법이란 말도 있고요, 재단법이란 말도 있는데 재단법이 하나 틀립니다. 그리고 민법에는 조합 규정도 있는데 조합 규정을 준용한다. 그럼 사단법이 이렇게 좀 알아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이 조합을 설립하는 절차상 이 재개발하고 재건축, 이 재건축 이런 것들 하게 될 때 또 뭐 도시환경 정비사업 한다.
그때 이런 사업자 조합을 설립함에 있어서 꼭 추진을 구성해야 조합을 설립해 나갈 수 있냐? 아니다. 이 춘의 위원장 같은 거 이거 뽑을 때 회계 부정이 발생해서 사업이 지연될 수가 있으니까 관할 시장운수가 이 사업권에 대해서 지원에 들어갈 수 있어요. 간섭이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공공지원을 합니다. 회계 부정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공지원을 하게 되면은 이 사업을 공공지원으로 들어간다. 그때는 추인을 만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하셔요. 알겠죠? 그러면 누가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느냐? 바로 이 안에 있는 토지동호 소유자가 직접 동의서 확보해서 인가 신청하면 된다. 이렇게 봐주시고, 그리고 아까 보았습니다만은 가로 주택 정비사업자 만들 때는 가로 구역에 있는 토지동호 소유자가 추인을 구성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죠. 추인을 구성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토지동호 소유자가 법에서 요구하는 동의요건 확보해서 인가시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십시오. 이제 자 이런 절차가 걸쳐서 만약 여기 추진회가 만들어졌다 합시다. 추진회 만들었다면 아까 승인받고 나서 여러 가지 법적 업무를 수행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추진회 사무실도 마련해서 운영하고 위원장 월급도 주고 뭐 그래야 될 건데 그 경비는 여기 있는 토지동호 소유자가 내야 할 의무가 있다. 이건 기본이에요. 알겠죠? 꼭 내야 돼요. 돈. 그 다음에 이 추진회 측에서 행할 수 있는 업무 내용이 박스 안에 있었습니다만은 그건 여러분이 잘 읽어두셔야 돼요. 어떤 업무를 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냐? 아까 정비사업 점합자를 선정할 수 있다. 설계를 선정 변경할 수 있다. 계략적인 사업 신경서를 작성할 수 있다. 그리고 조합설 민가를 받기 위한 준비 업무를 수행한다. 그리고 이 동의를 받는 업무를 수행한다. 토의당한 소유자한테 가서 동의를 증거한다. 그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바로 창립 총회를 개최한다. 이런 것들이 뭐 한다고요? 창립 총회. 거기 보면 나와 있죠. 그리고 정관 초안을 작성한다.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여러분은 달달달 읽어놔야 돼요. 그게 여러 번 시험에 나왔거든요. 알겠죠? 보가 계시죠? 다 한글로 됐으니까 읽기만 하면 될 거예요. 여러분은 읽기만 돼. 계속 읽어. 읽기만 하면 돼요. 그래 익숙하게 하면 돼. 익숙하게. 아 내가 이거 요약지에서 봤지 하면서 받으셔야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추진회 측에서 설립인가 신청 인가 받았다 합시다. 인가 받고 나서 30년에 등기하면 조합 만든다고 그랬죠. 이때 조합 측에서 업무와 관련해서 얻었던 어떤 권리사항이 있다, 의무사항이 있다 그러면 조합이 성립되면 조합에게 포괄 승계가 되어서 조합이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하시고, 그러하도록 하기 위해서 설립인가 들으면 30인의 회계 장부 같은 서류를 추진회 측에서 조합한테 다 넘겨줘야 된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그 내용이 바로 128쪽에 쫙쫙쫙 다 나와 있어요. 그래 가로 4번, 5번, 6번의 내용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7번 이 조합 설립 아까 이 동의서 받아야 되는데 만약 추진회 승인 신청을 하게 될 때 토지동호 소유자가 동의서를 내줬다 그러면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시 그네들한테 또 동의받을 필요 없어. 그냥 그네들은 동의한 걸 간주해서 부족분만 충원시키면 됩니다. 그 내용이 7번 나왔으니까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1번, 2번, 3번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 수치는 반드시 여러분이 달달달달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 동의요건은 꼭 시험에 나온다. 동의요건 보면은 자, 이 재개발, 도시환경 이건 똑같죠. 그래 이것은 그냥 4분의 3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암기했어요. 주택 재개발 사업조합, 그 다음에 도시환경 정비사업조합 이거 만들고자 할 때 인가 신청서 내려면은 얼마의 동의서를 들고 가야 되냐? 4분의 3, 2분의 1, 4분의 3, 2분의 1.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의 동의서 얻어와야 된다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가로택 정비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조합을 만들고자 할 때는 여기는 10분의 8 플러스 3분의 2 이렇게 10분의 8, 3분의 10분의 8, 3분의 10분의 8, 3분의 이것부터 먼저 암기하세요. 알죠? 토지등 소유자 10분의 8 이상 및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 동의서 얻어서 인가시장에 인가 내준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재건축. 재건축은 바로 이 주택단지 과거에
과거에 3, 40년 전에 이렇게 주택단지가 이렇게 조성됐어요. 근데 이번에 주택단지가 안재까지 포함해서 그냥 재건축하려고 정비를 딱 정했다 합시다. 근데 여기 주택단지 안에 여러 동이 있을 것이고 5층짜리 아파트가 한 20동 있다 합시다. 이렇게 쫙 있고 주택단지 안재까지 포함해서 그냥 재건축하려고 푹 찍어놨어요. 이때 주택단지 안에 있는 자하고 만약 주택단지가 안적이 재건축 사업을 하기 위한 정비에 포함됐다면 이쪽에 있는 친구들도 동의서 받아와야 인가신청시 인가되죠. 일단 주택단지 안에 있는 거. 주택단지 안은 얼마의 동의서가 필요하느냐. 주택단지 안에 있는 거. 여기는 101동 102동 있다 합시다. 그때 주택단지 안은 각동별 있고 각동별 있고 전체가 나와요. 두 가지가 있어요. 알죠? 그래. 각 동별은 구분소지 얼마, 가반수의 동의. 전체는 구분소자 얼마요? 구분소자 4분의 3. 토지면적도 얼마요? 4분의 3. 그래. 전체는 4분의 3, 4분의 3. 각동별은 가반수. 이렇게라도 좀 달달달 나오세요. 각동별은 가반수. 전체는 4분의 3, 4분의 3.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주택단지가 아니죠. 여기 주택단지 안지은 바로 4분의 3, 3분의 2, 4분의 3, 3분의 2, 4분의 3, 3분의 2 이렇게 딱 암기를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소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의 동의서 얻어와야 인가시험에 인가됩니다. 이건 꼭 시험에 나오니까 좀 어림이 있더라도 중립해서 따다다다다다다 해버리세요. 자 넘어가시고 4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금방 이런 토지 등 소유자 동의자수 사안된 방법 이제 금방 뭐 토지동 소유자 4분의 3 이런 거 동의받아라 그랬는데 이 동의자수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거. 자 아시죠? 이렇게 사업장이 있다 합시다. 여기가 지금 사업장이다면 재건축 사업 빼고 지금 나머지 사업장이라면 이 안에 이렇게 A란 사람이 토지 소유자이고 A의 토지에 건축물이 있는데 건축물 소유자는 B다. 그래서 이거 토지는 1번지 토지인데 1번지 토지 보니까 토지소유는 A, 건축물은 B다. 그러면 이때는 토지동 소유자 수를 계산할 때는 2명으로 계산해. 2명. 토지 소유자 1명, 건축물 소유자 1명에서 2명 계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2번지 토지를 합시다. 일단 사업장 안에 2번지 땅이 있는데 이 땅 보니까 여기 토지 소유자가 C 5형제 가지고 있어. 이렇게 5형제가 공유로 가지고 있다면 토지동 소유자를 계산할 때 몇 명을 계산할까요? 대표 공유자 1명만을 동의받은 사람 인정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1명. 그 다음에 여기 3번지 땅이 있는데 이 3번지 땅은 바로 D 삼형제가 바로 땅을 공유하고 있어요. 소유 공동 소유하고 있어요. 토지 소유자예요. 토지 소유자가 공유로 되어 있고요. 이 삼형제가 바로 이 형제한테 두 형제한테 지상권을 설정해 줬어요. 그래 지상권자도 2명 있네요. 이렇게. 그랬을 때는 3번지에는 동자수 토지동 소유자 계산해 줄 때 몇 명으로 계산해 줄까요? 1명이. 이 토지 소유자하고 지상권자가 있다면 둘 중 대표자 1명만을 토지동 소유자로 계산한다. 여기도 1명으로 계산하는 거 이렇게 이해돼요? 그 다음에 여기 사업장 안에 바로 F가 토지 가지고 있어. F 거에 보니까 이거 4번지 땅, 5번지 땅. 그 다음에 여기 F라는 사람이 또 6번지 땅하고 건물을 가져갔어요. 이것도 F 거예요. 건물도 F고 7번지 땅, 8번지도 F 거예요. 이렇게. F가 이렇게 하나의 사업장에 여러 필지, 여러 개의 건축물을 가지고 있다 합시다. 그때 동의자 수 계산할 때는 몇 명으로 계산할까요? 1명. 그 필지 수 건축물에 관계없이 그 사람은 1명으로 계산한다. 이렇게 하셔요. 자, 여기까지 알고 계시면 훌륭하겠습니다. 그게 잘 나오니까 알아두시고 넘어가셔서 130페이지 가로 1번, 2번, 3번이 보이죠? 가로 1번, 2번, 3번 묶어가지고 동의 철회 방법 찾았나요? 동의서 발송 그 말 나오죠? 동의 철회서 발송 찾았죠? 가로 1번, 2번, 3번 묶어서 동의 철회 방법과 동의 철회 방법과 그 효력 발생 시기. 그래
이 동의라고 하는 것은 정비법상 여기에 있는 친구들이 동의서를 냈다 합시다. 이렇게 뭐 추진회 구성할 때 동의서를 줬다든가 조합설 민가 신청할 때 동의서를 냈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동의는 철회 가능할 수도 있어요. 알겠죠? 언제까지 철회하면 되냐? 만약 조합설 민가에 따른 인가 신청에 따른 동의서를 냈다면 창립총회를 개최하기 전까지는 철회할 수 있다 생각하면 돼요. 며칠 언제까지요? 창립총회를 개최할 때까지는. 창립총회를 개최해버렸다 그러면 철회할 수 없어요. 박스 안에 써놨잖아요. 보고 계세요? 자, 그리고 그 조합 설립에 동의를 했다면 최초로 동의하부터 며칠이 지나지 않는 경우는 철회할 수도 있다고요. 30일까지는 일단 철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조합 해산에 대한 동의 뭐 이런 것들 있죠. 추진회 구성에 따른 동의 이런 것들은 최초로 동의하부터 한 날부터 30일까지만 일단 철회할 수 있어요. 다만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는 최초로 동의한 날부터 3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뭐가 있게 되면 철회는 못한다? 창립총회가 있게 되면 더 이상 철회는 못한다. 이런 것을 가볍게 읽어두시고, 자, 이때 만약 동의를 철회한다면 동의 철회 방법 그리고 철회했던 경우 효력 발생 시기, 이때 동의를 철회하는 방법은 구두로 할까요? 전화상으로 할까요? 서면으로 할까요? 오, 대단하셔요. 서면하죠. 이때 서면하는데 내용 증명 형식으로 보내는 겁니다. 내용 증명. 무엇으로요? 내용 증명. 내용 증명 한 번이나 보내보셨나요? 살아오면서 여러분 정말 착하게 사셨구만요. 자, 뭐 살다 보면 별꼴이 다 있어요. 살다 보면 뭐 내용 증명을 받는 경우도 있고 내가 발송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있죠. 아직까지 안 해보셨다면 여러분 정말 착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 이 돈을 안 줬다, 내가 빌려준 안 줬다든가 일을 했는데 임금 안 줬다, 그때는 또 내용 증명을 보내가지고 상대 의사를 또 타진해 볼 수 있고 그 단계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법적 대응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알겠죠? 아무튼 그래 그런 건 듣지하고 내용 증명이라는 것은 이렇게요. 바로 우측 가서 내가 보관할 서류 하나하고 똑같은 서류 만들어가지고 내가 보관할 것, 우체국에서 보관할 것, 상담할 것, 보낼 것 이렇게 만들어요. 알겠죠? 이렇게 하는데 이 동의 후 철회를 하고자 하는 자들은 바로 내용 증명을 하기 위해서 바로 3개, 4개, 4장을 똑같은 서류 만들어. 자기가 보관할 것, 우체국에서 보관할 것, 동의 후 상담한테 하나 보낼 거 철회한다라고. 그리고 결국 시장 군수한테 가서 동의서 들고 와서 인가신청하고 승인청하기 때문에 시장 군수도 아래함으로 시장 군수에게도 하나 보내. 그래서 총 4장을 만들어요. 4장. 내용 증명 형식. 몇 장 만드냐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와요. 그냥 내용 증명 형식 보낸다 이렇게 말할 때 무엇으로 보낸다고요? 내용 증명. 찾았나요? 가로 1번에 두째 줄 있죠. 내용 증명의 방법으로 보내라, 발송해라 이렇게 돼 있죠. 찾았나요? 그래 이제 여기 A라는 사람이 동의서 줬어요. 동의서 줬는데 마음을 바꿔버렸어. 철회하겠다. 그때는 철회서 만들어가지고 이걸 바로 이 친구가 내용 증명을 만들어서 내용 증명서를 만들어가지고 우체국 가서 이 A라는 사람이 오늘 6월 오늘이 며칠인가요? 11일이죠. 12일 날 우체국 가서 발송을 합니다. 발송할 때 어디다 발송하냐? 이 시장군수한테 하나 보내고 그다음에 동의 상대방이 추인했다 그러면 추인했다 하나 보내 이렇게. 그래 발송을 두 군데 합니다. 시장군수한테 하나 하고 동의 상대방한테. 이렇게. 만약 시장군수에게 그 동의 철회서가 도달했다 하면 시장군수는 접수하자마자 야 내가 접수했다 동의 철회서를 접수한 사실을 지체 없이 동의 상대방에게 통보를 해주게 돼 있어요. 이렇게 알겠죠? 그리고 동의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시점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발송은 오늘 했는데 동의 상대방에게 도달을 하기를 6월 14일 날 도달했고 시장 군수가 접수한 사실을 통보를 하기를 6월 13일 날 했다 합시다. 동의 상대방에게. 그때는 언제 동의 철회 효력이 발생하는가? 바로 시장군수가 동의 철회서를 접수한 사실을 동의 상대방에게 통보한 때 하고 동의 상대방에게 동의 철회서가 도달한 때 중 빠른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하셔요.
알겠죠? 그 내용이 가로 3번에 나왔으니까 여러분은 열심히 읽어보면 된다고 그랬죠? 자, 빠른 때 그 다시험에 나왔던 것이고 또 나오니까 잘 봐두시면 좋겠고, 이제 5번 조합의 성립 내용에서 가로 1번부터 쭉 가로 이제 빠른 속도 체크하면서 넘어가겠어요. 너무 쉬우니까 이거. 자, 1번 읽어두시고 2번 등gam으로 성립한다 맞고 읽어두시고, 오른쪽에 조합이라고 하는 것을 정비사업조합이다라고 명칭을 사용할 의무가 있다는 거 4번 아까 했고, 5번 임원은 겸직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중요해. 갑이라는 사람이 조합장이 됐다면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란 이사 또 병이란 감사 또 병이란 정이란 직원을 해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정비사업조합에는 조합원수와 관계없이 조합장 이사 감사인 임원을 반드시 된다. 그래서 조합원수가 50명 미만이면 감사를 두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럼 틀려요. 이사 감사 조합장은 반드시 된다. 밑에 선 조합원의 임원수와 관련해서 조합장은 몇 명만 두면 될까요? 몇 명만 두면 될까요? 한 명만 두면 되죠? 조합장은 한 명. 근데 이사는요, 최소 3명 이상 돼야 돼. 알겠죠? 몇 명 이상 돼야 한다고요? 3명 이상. 근데 조합원수가 100명을 초과했다. 조합원수가 300명이다. 그러면 최소한 5명 이상 이사 뽑아놔야 돼요. 알겠죠? 그게 나와 있으니까 읽어두세요. 조합원수가 몇 명을 초과하면 5명 이상 이사를 둬야 된가? 100명 초과하면. 요걸 해서 하면 100명 이하이면 3명 이상만 좀 돼요. 그 정도 봐두시고, 6번 조합장 이사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대해서는 누가 조합을 대표한다? 감사 중요하고, 7번 이것은 임원의 결격사유지 조합원의 결격사는 아니에요. 임원 동그라미 이 박스 안에 있는 자라면 조합원의 주의를 갖고 있다 그래도 조합장 이사 감사는 해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 그 6가지를 꼭 5가지를 꼭 봐두세요.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 그 다음에 파산으로서 복권되지 않는 자. 복권되냐는 될 수 있다는 것도 역으로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받고 그 집행이 끝나는 면제도 2년이 지난 자는 될 수 있고 지나지 않는 자는 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받고 그 집행이 바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 될 수 없지만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자는 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법을 위반해야 돼. 이법. 정비법 위반해야 된다. 이거 중요해. 이법이지 형법, 뭐 도로교통법 아니에요. 이법, 정비법을 위반해가지고 벌금 얼마를 받았다고요? 100만 원 이상을 선받고 몇 년이 지나지 않으면 5년이 지나지 않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5년이 지나면 될 수 있다. 이렇게 하시고요. 80만 원만 벌금 받으면 해물 수 있구나. 이렇게 하시고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고 그것도 다른 법률이 아니라 무슨 법 위반해야 되냐? 정비법 이런 것들을 정확히 하시고요. 밑에 화살표도 읽어두세요. 그 결격사유는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조합 임원의 결격사유하고 1, 2, 3, 4까지 똑같아. 5번만 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5번만. 이거 차이점을 써놨으니까 그거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8번 임원으로 되었던 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당연 퇴임 처리되는데 9번 중에 이때 그 퇴임된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는다 잃지 않는다? 잃지 않는다. 그 효력을 잃지 않는다. 거기다 줄 거예요. 거기다 줄 것이 같은 말을 써요. 유효하다. 유효하다. 뭐 하다고요? 그래 무효이다 이렇게 시험에 나왔어. 그럼 틀리죠. 퇴임된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무효이다. 그럼 틀리겠어. 그 효력을 잃지 않는다. 그 말은 그대로 유효하다. 유효하니까 조합에서 참여해야 된다 이 말이죠. 10번 조합 임원의 해임. 자, 조합장은 반드시 어디에서만 선임과 해임을 할 수 있는가? 총회에서만. 이거 대원에서는 절대 선임 해임을 할 수 없다라고 꼭 각인시키고 넘어가세요. 넘어가셔서 132페이지. 자, 이제 조합이 성립되었다. 그때 조합원은 누가 되냐 아까 다 했던 거 확인합니다. 무슨 사업과 무슨 사업은 가로 안에 동의한 자만 조합이 된다고 그랬습니까? 주택 재건축 사업하고 가로택 정비사업은 동의한 자만 조합이 된다고 그랬죠? 자, 그리고 밑에 별표 4개 있지 않습니까? 엄청 중요해. 그걸 잘 읽어두시. 아까 다 설명한 것 다 써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로 2번, 네, 1번. 이 조합 설립 인가가 있고 난 다음에라도 이 안에 있는 그 A라는 사람이 조합원인데 이 조합원이 조합 설립 인가 후 여러분한테 이거 소유권 넘겨줬다. 이걸 양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승계취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조합이 될까 안 될까? 되는 겁니다.
조합원 주인은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 판결로 증여로 넘어가도 이전돼도 조합원의 권리는 취득한 자를 조합원은 인정해 주니까 조합원 권리 이전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승계 취득한 자가 그대로 조합원의 자격을 인정받아요. 다만 이 재건축 사업을 하겠다. 재건축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장소가 이렇게 있는데 투기 과유로 지정돼 있어요. 투기 과유지구. 무엇으로 지정됐다고요? 투기 과유로 지정된 장소다. 투기 과유로 지정된 장소에서 재건축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재건축 사업에 따른 이것까지 떨어졌다. 재건축 사업 조합 설립인가까지 떨어졌다. 이후에 매매와 증여를 통해서 권리를 재건축 대상의 권리를 넘겨받은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제합니다. 그 자에게는 현금 청산에서 내쫓아버리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무슨 사업을 할 때만 이런 예외가 있는가? 재건축. 그것도 무슨 장소에서 할 때만 그러냐? 투기 과일지구 안에서 할 때 그렇다. 그때 조합 설립 인가 후에 매매와 증여를 통해서 조합원의 권리, 재건축 대상인 조합원의 권리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고 없으면 그 자는 무엇으로 계산해서 내쫓아버린다고요? 현금. 마지막 줄 나와 있습니다. 저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자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청산해서 내쫓아버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나서 넘겨받았는데 상속으로 넘겨받았어. 상속으로 넘겨받았다면 그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되는 겁니다. 상속은 투기 목적 없었죠. 아버지가 재건축 대상을 가지고 계셨는데 돌아가셨다. 자식 독자 하나가 있었다. 상속받았다. 그러면 자식이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이 되는 겁니다. 상속은 바로 규제하지 않는다. 이렇게 받으시고 오른쪽 넘어오셔서 이혼도 마찬가지고요. 무엇도 마찬가지다고요? 이혼.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7번 총회화 대원에 나와 있죠. 이거 1번 중요하죠. 이 조합에는 조합원 전체성으로 구성되는 최고 우격인 총회는 둘 수 있다. 둔다. 반드시 두는 것이죠. 총회의 권한 대행인 대원에는 조합원 수가 몇 명이 살 때 꼭 둬야 된다. 100명. 100명 이상이면 둘 수 있다. 둬야 한다. 근데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조합의 경우는 의결권 있는 조합원 수가 몇 명이 살 때 총회 권한 대행인 대원회를 둘 수 있다. 50명. 거기는 둘 수 있다. 둬야 한다. 둘 수 있다. 이런 그 인원수 이런 것들을 바로 비교해서 저 뒤에다 써놨다는 걸 보고 계시죠?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뒤에다가 비교해서 싹 종합 정리한 260페이지 보면 나오잖아요. 260페이지 보면 머릿수 비교해 놓은 거 있죠. 260페이지 그걸 여러분은 자주 봐두시면 정말 행복해질 겁니다. 아시겠죠? 이걸 봐두시면 머릿수가 다 정리되니까 공부에서 중요한 머릿수, 인원수 그게 정리되니까 행복해질 거예요. 거기 머릿수 보면은 아까 도시개발조합의 경우는 토지 소유자 몇 명 이상이 지정권자한테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느냐? 7명. 그거 나오죠.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조합 설립인가 신청할 때 도시개발구 안에 있는 토지소유자 몇 명 이상이 7명 이상이 지정권 작성해서 누구한테 설립인가 받아야 되냐? 지정권자 이런 거 나오죠. 그리고 정비법상 추진에는 위원장을 포함해 몇 명 이상 위원을 구성하는가? 5명 아까 했죠. 그리고 주택법상 정비법상 주민 대표 구성원수는 5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한다 이런 거 나올 거예요. 보이죠? 자, 그럼 머릿수 그리고 이 대원 문제 도시개발조합원 의결권을 갖는 조합원 수가 50명 이상이면 총회 권한 대행인 대원회를 둘 수 있다. 정비법은 조합원 수가 100명 이상이면 두어야 한다. 대원회 이런 것들을 꼭 수치 머리자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기 주택법상 주택조합을 설립할 때 리모델링 주택자만 빼고 바로 나머지 지역 직장 주택조합을 구성할 때는 몇 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되는가? 20명. 보고 계시죠? 그 다음에 이 건축법상 조정위원회 재정위원회 위원수 조정위원회는 몇 명? 3명. 재정위원회 몇 명? 5명. 거기 나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머리에다 넣어놔야 돼요. 자, 다시 넘어옵니다. 133페이지 133페이지 보면은 가로 2번 읽어보시고
3번 아주 중요하다. 3번 조합장이 아닌 조합 임원은 대원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누구누구는 될 수 없다는 겁니까? 누구누구는 대원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이사하고 감사 거기다 써 놓으세요. 가로 3번 조합장이 아닌 조합 임원은 대원이 될 수 없다. 그다 딱 줄 것이고 즉 이사와 감사는 절대로 대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딱 써놔 버리세요. 절대로 대원이 될 수 없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조합장은 대원의 의장이니까 대원일까요? 대원이 아닐까요? 당연 대원입니다. 그래서 거기 뒤에 보면 대원의 의장은 조합장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조합장은 당연히 대원직을 겸하고 계신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가로 4번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가로 4번 이 조합 총회 열 때 만약 조합원이 100명이다. 100명이면 최소한도 20명 이상이 회의 장소에 직접 참석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야 회의를 열어서 의결할 수 있습니다. 20번 이상 직접 참석. 직접 찾았나요? 직접 참석. 찾았죠? 20번 세 가지 꼭 알으셔야 돼요. 이 창립총회에 여러 가지 안건 의결한다. 그때 하고 사업 시행계획서 수립 변경을 위한 의결을 하려고 한다. 총회로서. 그리고 관리청계획 수립 변경을 통한 그 의결을 하려고 한다. 이 건을 의결하려고 한다. 세 가지. 이것은 조합원에게 정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는 몇 퍼센트 이상이 직접 참석해야 회의를 열어서 통과시킬 수 있는가? 20. 이 수치 좀 받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쭉 읽어보셔도 될 것 같고 넘어가셔서 이제 134페이지 시공자 선정을 보죠. 시공자 선정은 언제 하는가 하고 방법 이거 좀 구분해서 알아주시면 됩니다. 먼저 조합원 네 가지 있겠죠. 주택 재개발 사업자, 주택 재건축 사업자, 도시환경 정비 사업자, 그다음에 가로택 정비 사업자 이걸 대표하는데 조합은 언제 바로 시공료를 쓰냐는가? 조합 이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 정비 사업을 하는 사업시행자는 사업 비용을 준비하고 사업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주인공을 말하죠. 이 시행자가 바로 공사를 하는 거 아니죠. 공사할 사람을 맡기는데 찾아가지고 맡기는데 공사를 맡은 사람을 시공자를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시공 능력을 법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조직은 두 개밖에 없어요. 건설산업기본법 따라 건설업위원회를 가지고 있는 건설업자하고 주택법상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주택건설 사업자로서 등록을 마쳤던 등록사업자 이렇게 두 명에게 법적으로 시공 능력을 인정합니다. 시공자를 이제 뭐 건설업자라든가 등록사업자 중에서 하나 선택해서 돈 주고 맡기는데요. 이 시공자 선정 시기하고 방법을 짝지어서 알아주시면 되겠네요. 조합 같은 시행자가 있고 근데 이 도시환경 정비사업의 경우는 조합이 하는 경우도 있고 토지동호 소유자가 하는 경우도 있죠. 조합이 하는 경우는 재개발도 있었고 재개발 그리고 재건축도 있었고 그 다음에 가로택 정비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이 있어요. 이때 조합이 시행자가 됐다 그러면 시공자를 언제 선정하느냐?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후 선정하고요. 선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선정하느냐? 바로 국장이 정하는 경쟁입찰이 경쟁 입찰 방법을 통해서 하는데 조합원들이 불신할 수 있으니까 조합 총회로서 바로 국장이 하는 경쟁 입찰 방법을 통해서 건설업자 등록사업장에서 시공을 선정해서 공사를 맡깁니다. 다만 조합원 수가 적은 사업장이 적은 그 말입니다. 조합원 수가 얼마 이하면 바로 지네들이 만든 정관이 정하더라 총에서 시공을 선정해야 되냐? 100명 이하. 100명 이하이면 바로 총회를 가지고 지네들이 만든 정관이 정하더라 시공을 선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시고 근데 이 도시환경 정비사업의 경우는 조합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조합원들과 이자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이지. 그래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토지동호 소유자가 하게 될 때는 이 시공자를 언제 선정하고 선정할 때 무슨 방법을 통해서 선정하느냐 이겁니다. 선정 시기는 언제 나왔습니까? 그렇죠. 사업 시에 인가를 받은 후에
그래 이때 하는데 선정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선정 방법. 경쟁 입찰로 선정합니까? 지네들이 만든 자치계약이 있는데 자치계약대로 합니까? 그게 중요해요. 시험에서는 경쟁 입찰 방법으로 선정한다. 그럴싸하게 나왔어. 틀려버려요. 경쟁 입찰 아니라 지네들이 만든 자치계약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로 선정한다. 이걸 꼭 아셔야 돼요. 됐죠? 자, 된 걸로 믿고 그거 중요해 놓으세요. 여기 꼭 시험에 나올 거라 생각하시고 잘 좀 봐두세요. 할 것도 없잖아요. 오, 이거 오케이 하면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시장 군수가 하는 경우도 있어요. 시장 군수라든가 주택공사 등이 시행자 지정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었죠. 이런 공적기관이. 이네들이 사업을 한다. 시행자 있다. 그러면 이네들은 바로 언제 이 시공리를 쓰냐냐. 시행자 지정고시요. 시행자가 누구다라고 지정고시하고 나서 그때 이네들 선정합니다. 이때 이네들이 사업 주도권을 넘겨받아서 사업을 하게 될 때는요. 그 사업장 안에 있는 토의동호 소자가 주민 대표 기구라고 하는 주민 대표를 구성하게 돼요. 주민 대표를 구성하게 되는데 이 주민 대표회 측에서 바로 경쟁 입찰 방법을 통해서 이 시공계를 선정해가지고 추천할 수 있습니다. 얘네들한테. 추천하면 결국 여기에 있는 주민들이 얘네들이 들어가서 사업을 해준다 하더라도 분양을 받게 되는 친구는 아파트 이렇게 건설해서 분양을 받게 되면 얘네들 분양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 아파트 건설대 분양된 거 브랜드 있는 회사에서 만든 게 좋겠습니까? 한수 아파트가 나을까요? 이름도 없는 한수 아파트 분양 받아봐야 별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주민 대표 측에서 결국 지기 구성원들이 분양받을 거니까 이네들이 건설업자라든가 등록사업자 중에 하나 시공료를 선정해서 이네들한테 추천할 수 있고 추천이 들어가면 이네들은 그네들을 시공료로 선정해 줄 의무가 있다. 이건 꼭 읽어두셔요. 그 내용이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읽어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별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별표. 사업 시행자는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할 때는 기존건축물 철공공사 사항을 꼭 포함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받으시고 나머지는 읽어보시기 바라고. 135페이지 그 제9절 이 사업 시행가 인가를 받게 될 때 시장공사한테 받는다. 이 정도는 봐주시고 다음에 읽어보시고 통과해야 돼요. 136페이지에서 가로 3번. 자, 우리는 지금까지 시행자 문제를 쭉 정리해봤어요. 아까 조합은 시행자로서 등극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아까 조합 문제 딱 했죠. 조합은 이렇게 해서 성립됩니다 라고 했잖아요. 조합을 만들었던 이유는 누구를 등장시켜서 만든 거예요? 시행자를 등극시켜서 만들었던 거예요. 네? 아까 이 조합은 어떻게 해서 탄생된가 아까 했잖아요. 장벽을 지정고시하고 나서 추인회 구성해서 승인받고 조합사를 인가받고 등기해서 조합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조합은 시행자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조합이 시행자 나와 있고 조합 안 만들고 아까 도시환경 정비사업 경우는 토의노소가 직접 할 수도 있죠. 그럼 그 자가 시행자가 될 것이고 이네들은 지네들이 시행자가 되면 그냥 할 것이고 이제 시행자 확정됐다면 시행자들 사업할 때 사업 시행계획서 작성해요. 작성해서 인가를 신청해요. 이렇게 사업을 시행해 들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됩니까? 라고 인가 신청해요. 이때 인가권자는 정비법에서 다 시장군수다 이렇게 하셔요. 근데 만약 시장군수가 시행자면 자기한테 인가 받겠어 안 받겠어요? 안 받죠. 그냥 지네들은 작성해서 고시하고 들어가면 돼요. 고시. 나머지는 인가 신청해서 시장군수 그렇게 하세요라고 인가 내줘야 돼.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떨어져야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에 착수할 수 있어요. 그래 이때 인가 고시가 떨어지는데 이때 사업 시행가를 신청했던 친구 이 계획서 작성해가지고 인가 신청한 친구가 여기 봐봐요. 원래 도시환경 정비사업이라는 것은 조합을 만들어서 조합이 시행자가 되어서 나올 수도 있고 토의동호 소유자가 직접 나올 수도 있는데 이네들에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바로 이네들 배제하고 그 사업장 안에 있는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자를 바로 시장수가 시행자로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 자들을 지정개발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지정개발자. 그래 이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바로 지정개발자라는 친구가 시행자가 되어서
시행자가 되어서 사업하겠다라고 작성해서 인가 신청이 들어왔어. 그때 시장수는 야 너도 사업하면서 좀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겠다 싶을 때는 너 믿을 수 없으니까 사업비에 20%를 미리 좀 예치하고 들어가라 이렇게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가로 3번 나왔죠. 지정개발자 사업비 예치 이건 잘 나온 지문이니까 편하게 그냥 읽어 드세요. 시장 군수께서 사업신가를 내주고자 하려고 하는데 그 시행자가 누굴 때만 이걸 적용하느냐? 지정 개발자 체크하고 무슨 사업에 따른 인가를 내줄 때만 이걸 적용하느냐? 도시환경 정비사 몇 퍼센트를 예측할 수 있냐? 20%. 그래 20%를 예측해 했는데 뭐 2억을 예측해 했다든가 했습니다. 예측하고 공사 진행해서 끝냈다 합시다. 끝내가지고 이제 원만하게 분양 처분하고 청산까지 다 주고받고 끝냈습니다. 이렇게 청산 지급이 완료되면 아까 그 H된 돈은 다시 환급해 주는 거예요. 시장공사가. 그 마지막 줄까지 읽어두세요. 그 다음에 2번 특례 규정도 잘 이해해 두십시오. 자, 그래 정비법상 이 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될 때 이렇게 사업시행과 고시가 떨어지고요. 60인에 여기 봐봐요. 여기 사업시행과 고시가 떨어진 날이 이 사업장 안에 있는 뭐 아까 A 거 뭐 B 거 뭐 쫙 있다. 그러면 이 종전가를 싹 매겨요. 감정평가부터 2명이사를 동원해서 종전 토지 건축 얼마짜리다 종전가 매겨놓고 이 사업신가 고시한을 기준해서 종전의 토지 건축물 가격을 매겨놓습니다. 매겨놓고 60인에 얘네들한테 시행자야 너네들 분양 신청하려면 해라 라고 분양 신청하도록 얘네들한테 이렇게 통지해 줍니다. 그리고 일반 분양할 수 있도록 분양 공고를 해요. 이때 이 분양 신청을 하도록 얘네들한테 토지동소한테 시행자가 통지를 해주는데 통지할 때는 너네들이 분양받고자 할 때는 바로 우리가 지금 계획상 여기 아파트 건설해서 이거 다 철거버리고 아파트 쭉 천세대를 쳐서 각 세대의 전용면적 뭐 24평으로서 분양가는 3억으로 하려고 한다. 이렇게 3억이 그래 이거 1억 5천이었다 뭐 2억이었다 뭐 이렇게 C가 있었는데 5억이었다 종전가. 그러면 너는 1억 5천짜리 가지고 있지만 네가 분양 시청하면 3억짜리 분양받아 한다. 1억 5천을 분담금 내놔야 된다. 이렇게 딱 알려줘요. 너 2억짜리 가지고 있었지. 너 분양 시청하면 3억짜리 분양받아 하는데 너는 1억 내놔야 된다. 너 5억짜리 가지고 있었지. 3억짜리 분양받아 하는데 너는 2억 받아간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 분양 신청을 하도록 하면서 이렇게 계략적인 부담대역과 분양 신청 기간을 알려줍니다. 그래 이제 분양 신청 기간까지 딱 알려줘요. 그래 이때 분양 신청 기간에 여기 봐봐. 분양 신청을 하도록 얘네들한테 시행자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에 포함해서 기간을 정해서 알려줘요. 이 기간이 여의치 않으면 20일을 더 연장해서 알려주세요. 알겠죠? 이건 기본이에요. 이렇게 이제 분양 신청 기간이 정해지면 얘네들 시행자한테 이 기간 내에 신청을 하면 돼요. 이때 분양 신청 의무적일까요? 자유일까요? 분양 꼭 신청해야 돼요? 의무적이에요? 임의적이에요? 알죠? 그 정도 알죠? 그래 이 친구가 또 여기 뭐 D가 있었는데 D 것은 정정가 바로 5천만 원밖에 안 됐다. 3억짜리 분양받아라 한다. 그러면 포기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신청을 포기할 수도 있고 신청할 수도 있죠. 만약 분양 신청을 하지 않았다든가 했지만 처리했다든가 이 기간 내에 아니면 분양 대상으로서 제외되었다. 그러면 그네들은 현금으로 받아가죠. 현금 청산해줘요. 자 그래 이제 만약 분양 신청 기간 내 분양 신청이 들어가면 분양 신청 현황을 기준해서 분양 설계를 해줘. 분양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설계를 하는 계획을 만드는데 그 계획을 뭐라고 하냐? 관리처분 계획이라고 그래요. 관리처분 계획을 시행자가 수립하죠. 그래 이 계획은 바로 분양 신청자에게 사업 끝나고 나서 분양을 해주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에요. 그래 이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 바로 어떤 내용을 꼭 포함시키냐, 그리고 이 계획을 수립할 때는 어떤 기준에 입각해서 수립해야 되냐, 이런 것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 이러이런 내용을 꼭 포함해라, 그리고 이렇게 작성해라. 그래 이 내용 이따 보겠습니다. 첫째, 전체인 분양 설계를 해야 돼. 그건 기본이죠. 그 다음에 분양 대상자는 누구누구다라고 성명과 주소 집어넣어야 되고, 분양 대상자의 종전가는 얼마다, 분양을 해줘야 할 분양가는 얼마다, 그리고 종전토지 건축을 했던 소유권의 권리는 뭐뭐 있었다, 이런 걸 싹 조사해서 담습니다.
담아가지고 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수립해서 이 계획을 시행자가 스스로 확정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인가를 받아야 될까요? 인가 받아야 되죠. 그래 인가를 받기 위해서 인가를 신청하는데 인가 신청을 관리청에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분양을 해줘도 됩니까? 라고 인가 신청하는데 인가 신청은 누구한테 할까요? 시장, 군수한테 하죠. 그래 시장 군수가 오케이 법에서 요구한 대로 기준에 맞게 작성했고 내용도 다 담았구나 싶으면 관리청에 인가를 내줍니다. 그렇게 분양해 주시라. 그래 관리청에 인가 고시가 떨어졌다 그러면 이 계획은 확정되는 겁니다. 이렇게 관리청에 인가 고시가 떨어지면 법적으로 엄청난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이게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느냐, 이 정전 토지에 있는 여기 봐봐요. 정전 토지에 있는 소유권자들, 건축물 소유자들, 또 용유권자들, 전세권, 임차권자 얘네들은 사용수익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사용수익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법적으로 사용수익이 정지돼 버려요. 왜 정지시키냐? 법적으로 이제 기존 건축물을 이 시행자가 본격적으로 철거해 들어가야 되거든. 그래서 이 기존 건축물을 철거 시작해야 되니까 바로 종료는 토지 건축물은 사용수익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해돼요? 자, 이 정비사업 시행절차상 어떠한 절차가 있게 됨으로써 정전토지 건축물로 소유자, 용익권자인 전세권자, 지상권자는 사용수익을 할 수 없게 되는가? 관리청계 인가 고시가 있게 된 후부터 이렇게 이해되죠? 이런 시점인데 여기에 여러분이 이 땅을 가지고 있는 이다. 저 시점이 되었는데 관리청계 인가가 떨어졌는데 이때 여기다가 갑동이한테 야, 너 내가 땅 주인데 너 여기다 나무 심어서 사용해라. 지상권 설정해 줄 테니까 지료 좀 주라. 해서 지상권 설정 계획을 체결했다 합시다. 지상권 설정을 했다면 지상권은 토지 소유자 마음대로 그 기간을 정할 수 없어요. 나무 수목고 소유를 목적으로 했다면 최단 전소기간 30년을 보장해 줘야 돼요. 알죠? 민법 280조에 보면 나오잖아요. 30년, 15년, 5년이라고. 알죠? 이런 것들을 최단 전속기간 보장기준이라 합니다. 이런 최단 전속기간의 보장되는 지상권 설정계약을 이때 이후에 했다면 이것은 최단 전속기간 규정은 적용해준다 안 해준다? 그게 중요해요. 언제 했다면, 언제 이런 계약을 맺었다면 관리 처분계획 인가입니까? 아니면 사업시 인가입니까? 조합설립 인가입니까? 아까 그 이전에 조합설립 인가 있었죠 아까? 그래 언제라고? 관리 처분계획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해. 그래서 그 체크해요. 관리 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 이게 중요해. 그거 설명하려고 지금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드렸네요. 알겠나요? 자,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경우 아니다. 사업시 인가를 받은 경우 아니다. 무엇을 받은 경우? 관리 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는 지상권 설정계약, 뭐 전세권 설정계약, 뭐 주택 임차권 설정계약, 상가 임차권 설정계약 이런 계약은 최단 전속기간이 보장돼 버리거든. 알죠? 주임법은 주택 임대차는 2년, 상가 임대차법에 하면 1년, 잘못하면 5년까지 가버릴 수가 있어요. 상가 임차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건물 전세권 1년 이런 게 나와요. 민법에. 그리고 토지 지상권은 30년, 15년, 5년 이런 게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최단 전속기간을 보장하는 그런 규정을 적용해준다 안 해준다? 그래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쉬워요. 3번, 4번 이런 것은 편하게 읽어두시기 바랍니다. 3번에서 할 것은 이 시장군수가 사업시인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시장군수가 사업시인가 신청받아서 인가를 내주기 앞서서 그 사업장부터 몇백 미터 내에 학교 같은 교육시설이 있다면 교육장, 교육감하고 미리 꼭 협의를 해야 되는가? 200m. 그 다음에 4번. 이 정비구역 범죄 위반. 이 사업신가를 했다. 사업신가가 이루어지면 급속도로 사업은 진척되는 겁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사업신가를 해줬다면 그 사실을 관할 경찰서에 통보해라 이렇게 돼 있죠. 통보하고 사업신가 후 정비구역 내 주민 안전 등을 위하여 순찰 강화, 순찰 초소 설치 등 범죄 예방을 위한 필요한 설치, 시설의 설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할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이 요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누가 요청할 수 있는가? 시장, 군수가. 이제 이쪽 사합시행과 고시했더니요 급속도로 사업은 이어집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이삿짐 싸고 간 사람들도 있고요. 급한 사람들은 이삿짐. 그래 빈집이 막 속출한단 말이지. 곧 있으면 여기 봐봐요. 이거 사합시행과 고시했더니 60인의 분양시청 분양고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거 계획 수립해서 인가시행하고 인가시행해서 이렇게 인가 떨어지면 사용수익이 정지되니까 곧 철거 들어가잖아요. 급속도로 사업은 이어져요. 그래서 이삿짐 싸고 나간 사람 많아요. 빈집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빈집에는 누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1. 고향이. 2. 범죄자들. 그렇습니다. 범죄자들 와서 여기서 잠을 잘 수가 있어요. 편하게. 그러면 우범지대가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감안해서 경찰서에 딱 알려줘라 그 말이에요. 요청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요청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그 5번 읽어보시고 5번에서는 경쟁입찰 그걸 읽어보시고 그리고 이 사업을 할 때요 없는 섬들로 주관정을 위해서 임대택 건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대택 무엇을 건설한다고요? 임대택이. 그래 임대택 건설해서 나가게 되는데 그것을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선정해서 맡길 수가 있어 관리하라고. 그때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선정할 때는 무슨 방법으로 선정하는가? 경쟁입찰 이거 하나 받으시고 그 다음에 6번에서 알아볼 것은 세입자에다 포인트 잡아요. 6번은 찾아가지고 세입자. 6번은 세입자라는 용어에다 포인트 잡고 이 세입자, 이 사업하면서 세입자 문제를 잘못 해결해가지고 용산 참사가 발생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참사 발생하고 나서 6번을 신설했어요. 정비부에다가. 예, 시행자가 세입자를 위한 여러 가지 이주 보상비 같은 거 영업 그 정지에 따른 보상금을 충분히 줘가지고 세입자의 불만을 완전히 해소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면 그 시행자 고생하셨으니까 법적으로 인센티브 주겠다 이겁니다. 용적률을 좀 몽땅 풀어주겠다. 125% 이하까지 풀어줘서 건물을 좀 크게 쳐가지고 수익성을 맞춰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이렇게 신경 썼다면 세입자에게 대통령이 정하는 손실보상 이상으로 세입자에게 챙겨줬다면 그만큼 인센티브겠다. 용적률을 좀 풀어서 건물을 크게 좀 짓도록 허용하겠다. 125% 이하까지 좀 받으세요. 어느 쪽도 모셔서 주민대표회. 이 주민대표회는 아까 이렇게 시장, 군수, 주택공사 같은 공적 주체가 사업 주도권을 넘겨받아서 사업하게 될 때 이 안에 있는 토동 소유자가 주민대표 기구인 주민대표를 의무적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이때 주민대표를 구성하게 될 때 구성원 수는 몇 명 이상 몇 명으로 구성해야 되는가? 5명에서 25명. 아까 추진에 조합이 시행자가 돼가지고 나갈 때 시행자가 돼서 나갈 때는 바로 추진을 구성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때 추진을 구성할 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위원으로만 구성합니다. 최고 위원수는 규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주민대표 구성원 수는 5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을 해서 니네들한테 의견 제시할 것 니네들이 창구를 일어나시켜서 여기다 제시해야 되지. 토지동 소유자가 여기에 1000명 있다면 1000명이 그냥 개별적으로 갖다 의견 제시하면 혼란스러우니까 주민대표 기구인 주민대표를 구성해서 이네들을 내세워가지고 의견을 제시해 나가라 이렇습니다. 어떤 의견을 제시하느냐? 사업에 따른 철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상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사업비 부담 이렇게 처리했으면 좋겠네요. 이런 것들을 바로 의견을 제시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런 의견 제시가 있으면 이 시행자들은 적극적으로 반영하면서 사업을 하도록 규제받는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 내용이 밑에 나올 겁니다. 3번에. 그런데 이 주민대표 구성원은 이 안에 있는 토지동호 소유자이기 때문에 이 사업장 안에 있는 건축물의 전세권자, 임차권자인 세입자는 바로 주민대표를 통해서 자기의 의견을 개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입자들은 세입자별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법에서 허용하고 있다. 이렇게 좀 받으십시오. 3번 특히 2번 꼭 알아주시고 1번에서 정비구역 지정구 구성해야 한다. 그 말 찾았나요? 구성해야 한다. 밑에 한번 써봐요. 구성한 후 시장 군수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하나 써놨어요. 구성한 후 시장 군수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장 군수에게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래 주민 대표를 구성했다면 무엇을 받아야 된다? 승인. 누구한테 받아야 되는가? 시장수. 이렇게 받으시고 138쪽 봅시다.
138쪽 보시면 분양공고 분양시 조금 전에 했죠. 찾았죠? 거기서 알아볼 것은 사업시행과 고시가 떨어졌다면 며칠에 분양공고에 들어야 되는가? 60일. 한번 읽어보시고 2번 꼭 알아주세요. 그 토지동호 소유한테 통제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내에 보면서 결정 나오고, 그리고 며칠에 연장할 수 있는가? 20일. 그리고 분양신청을 하고 싶으면 분양신청 기간 이내에 해라 이렇게 돼 있고, 이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주로 상업적과 공업지에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상업적에서 이 도시환경 정비사업 하는데 원래 상가 하나 가지고 있었건만 하나 당연히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근데 2개, 3개 좀 분양받고 싶다 추가로, 그때는 돈을 더 내면 돼요. 알겠죠? 자, 그게 나옵니다. 도시환경 정비사업의 경우 추가 분양신청 방법에서 자기가 분양받을 수 있는 것 내에 공사비 등 일부를 부담하고 바로 분양신청하면 되는데, 그때 의사를 분명히 하시고 바로 그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건축물의 계략적 평가액의 몇 % 상당한 금액을 미리 납입하면 되느냐? 10%. 종전에 그 상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는데 10억짜리 가지고 있었다. 종전가. 그러면 그것은 10% 얼마예요? 1억을 미리 예치하면 추가를 하나 더 신청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돼요? 자, 2번 중에 아까 했어. 며칠에 현금 청사 내쫓아버리면 되냐? 90일. 근데 90일은 당연히 알아야 되지만 그 앞에 있는 말이 중요해요. 언제부터 90일인가요? 여기 관리청계 인가 고시가 있는 날 다음 날부터 90일 내 현금으로 청산해 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이 조합원한테 분양하고도 남은 게 있어요. 지금 1000세대를 건설할 예정인데 사업차 우리 조합원들이 900세대는 지금 분양시에서 할당이 되었습니다. 100세대 남았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그것은 보류로 정할 수도 있고, 찾았나요? 보류 건축물로 정할 수도 있고, 조합원 외의 일반 분양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이렇게 받으시고, 오른쪽도 모셔서 관리청객을 언제 수립하냐? 분양시행 기간이 종료된 때 수립하는데 바로 수립할 때는 뭘 꼭 포함했냐? 1번 중요합니다. 수립해가지고 누구한테 인가받으러 가야 되냐? 시장수. 누구한테요? 시장수. 정비법상 모든 인가권은 시장수가 쥐고 있다. 이거 중요해요. 시험에 나왔네요. 광역 도시계획 시행자가 수립했다면 광역이라 관리청 계획을 시행자가 수립했다면 시도사한테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틀려요. 누구한테 인가 받는다고요? 시장수. 1번 관리청 계획 수립 시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내용 7가지는 자세히 받으세요. 알겠죠? 이거 공부할 때 어떻게 하면은 이런 것들을 써놓고 이것은 관리청 계획에 포함시킬 필요 없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틀려요. 이런 것들을 꼭 포함해서 가야 인가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 중에 특히 4번 분양 대상자별 종전토지 건축물을 명세하고 종전토지 건축물의 가격은 언제를 기준으로 해서 매길까요?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는 날 기준으로 한다. 이게 중요해요. 나머지는 읽어보시고 6번 분양 대상자의 종전토지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의 권리명세도 꼭 포함시켜야 되고, 7번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권리명세와 그 평가도 꼭 포함해서 가야 된다.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제일 밑에 2번 관리청계 수립기준이 나와있죠. 넘어가서 보면 이 수립기준이 상당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1번부터 7번까지 나오는데, 자 1번 보시면 관리청계를 수립할 때는 종전의 토지 건축물하고 밑에 새롭게 만들어서 주는 대지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 신청자에게 배분되도록 이 관리청계를 수립해야 되는데, 그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고려해서 정합니까? 3가지. 약자로 환이면 뭐면 환이면 면적, 이용상황, 그리고 환경. 면적이 정비사업을 하기 전에 콩 많은 거 가졌었는데 큰 거 가져라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에 주택을 종전주택 전용면적 10평짜리 가지고 있었는데 60평 받아라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면적을 고려해서 적정하게 다시 만들어서 분양해 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택이 있다면 주택 만들어주고 상가 있다면 상가 주는 거죠. 그게 이용상이에요. 이용상. 환경이라는 것은 그 사업장에 가운데 있었으면 가운데 떠야 되지
구속됐다 분양해 받아가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가지를 고려해야 되고요. 근데 도시개발법상 환지 처분을 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으로서 환지계획을 만드는데 환지계획을 작성할 때 고려할 사항을 7가지 했었죠. 7가지 뭐가 있었나요? 유의지면 토시로안 생각나요? 유의지면 토시로안 생각날걸. 자, 그래서 이 관리처분 수립할 때는 환이면을 고려하고요. 환지계획을 작성할 때는 유의지면 토시로안을 고려한다. 세 가지를 고려한다. 이걸 비교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거기에다 하나 써놔요. 세 가지에다 미칠 것이고 이 세 가지는 무슨 계획 만들 때 고려할 겁니까? 거기다 써버리세요. 그 박스에다 공부하기 좋게 140페이지 박스에다 관리처분계획 수립기준 이렇게 써놔요. 제목을. 관리처분계획 수립기준 공부하기 좋게. 관리처분계획 수립기준. 관리처분계획 수립기준. 그래서 그 세 가지는 무슨 계획을 수립할 때 고려할 사항인가? 관리처분. 그리고 그 옆에다 씁니다. 96페이지 비교. 96페이지 비교. 96페이지 아까 환지계획 작성기준 7가지 비교하시라 그 말이에요. 환지계획 작성기준 7가지 비교. 그래야 의미가 있습니다. 환지계획 작성기준 7가지 비교. 환지계획 작성기준 7가지 비교. 복습할 때 꼭 보셔야 시험장에서도 빨리빨리 헷갈리지 않고 답을 구할 수가 있어요. 환지계획 작성기준 7가지 있죠. 유의지면 토시로안 있죠. 저 밑에 있죠. 자, 그거하고 비교해서 알아주십시오. 여러분들 힘드시니까 좀 쉬었다 할까요?